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를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제가 자꾸 안녕하세요 여러 번 하는 거 보니까. 예,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언어학회하고 다마인지 언어학회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좋은 강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권익수 교수님께서도 또 너무 또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재미난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 주제가요. 이제 다 우리 교수님들 인지하시다시피 자료 기반 언어 연구와 연구자 역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 기반 언어 연구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연구자가 거기에서 자료 기반 언어 연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21세기 언어학이라는 말을 요즘은 쓰기 좋아하는데 확실히 20세기 언어학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분명히 2000년 이후에 21세기 언어학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언어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 통계적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강의 목적은 현대 언어학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계량적 통계적 분석을 적용한 이 자료 기반 언어 연구를 수행할 때 또 연구자들이 범할 수 있는 이제 honest mistake, 소위 정직한 실수 문제를 조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정직한 실수가 뭘까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이죠. 사이언스 2014년 7월 4일 345호입니다. 사이언스 345호에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이언스 편집장이 요즘 과학 논문들의 통계 분석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과학 논문에 들어오는 통계 분석들이 잘못된 통계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고 이거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quantitative analysis가 이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의 해석과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사이언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이언스다운 그런 결정인데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2014년 7월 1일을 계기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Statistical Board of Reviewing Editors S4라 그랬습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미국 통계학자 협회에 의뢰를 해서 사이언스에 들어오는 모든 논문의 그 통계 분석을 검증하겠다. 이런 이런 에디토리얼 편집장 서문이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이언스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 저널 사이언스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언어학자들이 언어학 논문을 쓸 적에 이게 단순히 심사를 통과해서 어딘가에 게재가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정말 사이언티픽 트루스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사이언스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honest mistake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제 사이언스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많은 학자들의 실수가 의도된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honest mistake이다. 그리고 이 honest mistake를 좀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고 되게 좀 뭐랄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만한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는 사이언스에도 honest mistake가 많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honest mistake를 이렇게 우리가 밝혀내고 그거를 고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조금 이게 불편하고 뭐 때로는 좀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거를 다시 뒤집어야 된다면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떤 그 언어학의 현대 언어학의 기준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언어학계, 응용언어학 쪽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검토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오닌 고 웻슬러 2008년 이 논문이 제2언어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논문입니다. 2008년에 나오고 나서 사이트도 많이 되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글쎄 뭐 이게 어쨌거나 간에 MIT에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는 이제 MIT 학자들이 만든 논문이 아무래도 많이 사이트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 논문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honest mistake을 포함하는 논문 같아서
제가 이 논문을 오늘 한번 조금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연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경험적 문제가 하나 나오겠죠. 이 경험적 문제는 뭐냐면 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자꾸 관사를 틀리냐는 겁니다. 왜 정관사, 부정관사 자꾸 틀리냐. 이게 이제 empirical question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common sense view,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IKW 이어링 고 웩슬러 논문에서는 러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한국 사람 얘기를 해보자면 common sense view는 러시아 말하고 한국 말하고 관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랑 달라서 그래서 영어 관사를 못한다, 관사를 잘 못 쓴다. 이게 common sense view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듯이 러시안과 한국어는 한국인 화자들은 이 관사를 자꾸 빼먹는데 그 빼먹는 이유가 러시아어하고 한국어에 관사가 없어서 그렇다. 그냥 이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common sense view죠. 근데 이제 IKW 이오닝고 웩슬러 요 MIT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당연히 이제 촘스키안 스타일로 theoretical hypothesis를 세웁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common sense view는 틀린 거고 러시아어랑 한국어에 있는 그 언어적인 특징 때문이 아니다. 러시아어, 한국어가 관사가 없다. 이런 언어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이게 유니버설 그래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유니버설 시멘틱 피처가 있는데 그 유니버설 시멘틱 피처가 어떻게 잘 메커니즘을 발휘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인과 러시아 사람들이 관사를 빼먹는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유지 스타일 가설, 뭐 그냥 저는 이걸 전형적인 MIT 이씨 가설이다, MIT 스타일의 가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KW 요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소위 이제 엘리시테이션 태스크를 통해서 그 러시아 화자들과 한국인 화자들의 발화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물론 그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 정리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많이 고생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오늘 여기 사회언어학회 선생님들과 또 다마인즈 언어학회 선생님들 전부 응용언어학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익숙하실 겁니다. 카이저곡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제 카이저곡 검사를 굉장히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십 번 요 멀티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실행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카이저곡 검사를 이 멀티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싱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많이 수행하면은 이 통계학에서는 타이번 에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번 에러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거를 뭐 그냥 제가 장황하게 이해하지 않고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한다면 연구자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한 주장, 그 주장이 틀릴 확률이 타이번 에러예요. 그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정의 같은데, 타이번 에러에 대한 감각적 정의는 연구자의 주장이 틀릴 확률, 그게 타이번 에러인데 모든 통계 분석은 타이번 에러가 5%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는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싱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멀티플 카이저곡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Family Wise Error Rate Problem이라 그래서 타이번 에러가 막 올라가는데 지금 IKW 요 논문에서는 33.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3.6%까지 올라간다는 건 그분들의 주장이 틀릴 확률이 33.6%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뭘 했냐면은 제가 이분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로그 선형 흐이 분석을 돌렸습니다. 로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상당히 하여튼 이 로그 선형 흐이 분석은 카이저곡 검사로 할 수 없는 많은 걸 하게 해주는 카테고리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적화된 방법인데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로그 선형 흐이 분석을 돌려보니까요, IKW의 결론이 서포트가 안 돼요. 그리고 IKW의 결론이 서포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은 한국어, 러시아어의 language specific 프로퍼티를 반영한 방향으로 영어 실수를 한다, 영어의 관사 실수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IKW가 이게 MIT 스타일의 그런 유니버설 시멘틱 피처로 옹호하고 싶었던 그 이론이 사실은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증명 부담이 큰 이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증명 부담이 굉장히 작은 이론이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관사 잘 못하는 거고, 러시아 사람이니까 관사 잘 못하는 거고, 영어 관사 잘 못 쓰는 거고, 이게 사실 굉장히 가벼운 가설인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가벼운 가설이 맞다고 나옵니다. 이 로그 선형 회의 분석을 돌려보면.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IKW의 그 이오닌고 웩슬러의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러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적에 이 관사에 문제가 많지요. 근데 특별히 이제 IKW가 많이 관심을 가진 게 소위 indefinite context에서 덜을 쓰는 문제. 이게 뭐냐면 부정관사를 써야 되는데 덜을 쓰는 문제예요. 부정관사를 써야 되는데 정관사 덜을 쓰는 문제. 이 문제 특별히 IKW가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커먼센스 비유는 한국어, 러시아어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L1 트랜스퍼 하이포테시스입니다. 그래서 L1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IKW는 use like hypothesis를 내세우죠. 그 use like hypothesis가 뭐냐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유니버설, 우리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유지 같은 거, 그 유지 속에 요 플러스 데피니트라는 피처랑 플러스 스페시픽이라는 피처가 그냥 있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건 러시아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플러스 데피니트랑 플러스 스페시픽이라는 피처가 있어서 이 피처가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영어 관사를 틀린다는 뭐 그런 주장이에요. 자, 그럼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 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IKW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에 따라서 플러스 데퍼닛 피처 위주로 관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언어, 그게 영어예요. 근데 반면에 플러스 스페시픽 피처를 가지고 관사 시스템을 만드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사모한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플러스 데퍼닛과 마이너스 데퍼닛으로 한번 데퍼니트 피처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플러스 스페시픽과 마이너스 스페시픽으로 피처를 만들어 보면 아시다시피 영어에서는 플러스 데퍼닛에 대해서 덜을 붙이고 마이너스 데퍼닛에 대해서 어를 붙이고 얘네는 그냥 쳐다보질 않습니다. 영어는 얘네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의 관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모한 언어가 있습니다. 사모한 언어에서는 이 플러스 스페시픽에 대해서는 르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고 마이너스 스페시픽에 대해서는 세라고 하는 관사를 붙이는데 사모한 언어에서는 데퍼니트니스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이건데 이거 사모한 언어의 사례입니다. 이게 사모한 언어의 사례인데 뭐 우리가 사모한 언어 못 읽으니까 그냥 여기 밑에 번역만 읽어보면 There was a couple who had a child, a girl called Sina. 뭐 이런 문장하고 A lady asked us who our father was.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스페시픽이죠. 이건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니까 한 여자가 그냥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스페시픽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커플이 있고 스페시픽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의 이름은 뭐 C나고 이건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거든요. 근데 사모한 언어에서는 이렇게 스페시픽할 때는 르를 쓰고 스페시픽하지 않을 때는 세 있는데 여기 세 있다. 여기 세를 쓰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한 언어에서는 스페시피시티를 참조해서 관사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데퍼니트니스는 쳐다보지 않는다. 근데 영어에서는 데퍼니트니스를 참조해서 관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스페시피시티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 다음 IKW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페시피시티와 데퍼니트니스 시스템이 유니버설 그래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한국인이 됐건 러시아 사람이 됐건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제2 언어로 구사할 때는 영어를 제2 언어로 구사할 적에는 specificity based 시스템과 definiteness based 시스템을 왔다 갔다 fluctuate를 하게 되는데 fluctuate를 하다 보면은 definiteness 시스템으로 얘기할 적에는 관사를 맞게 사용하는 거고 specificity 시스템에서 가 있을 적에는 관사를 틀리게 사용하는 거다. 예, 보통 사실 언어 공부 쭉 해보시면 우리 다 느끼시지만 그 생성문법 쪽에서 나오는 MIT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들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딱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fluctuation hypothesis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뭐를 관심을 갖냐면 자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보면요. 여기로 가야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fluctuation hypothesis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스페시픽 플러스 마이너스 데피니트가 있는데 원래 영어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를 써야 되고 여기서는 더를 써야 되죠. 이 스페시피시티를 안 보니까. 원래 영어에서는 스페시피시티를 안 보니까 여기서는 더를 쓰고 여기서는 어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어를 썼다면 틀린 거고 여기다가 원래 마이너스 데퍼니시면 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더를 쓰면 틀렸다는 거죠. 여기다 더를 쓰면 틀렸다는 건데 근데 IKW는 자기네들 연구에서 요 칼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이 칼럼을 이제 좀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indefinite context, 소위 어를 써야 되는 자리에서 더를 갖다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쓰더라. 한국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어를 쓰는 환경에서 더를 쓰는데 그때 항상 플러스 스페시픽이더라.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페시피시티와 데피니티니스를 왔다 갔다 하는 플럭추에이션 가설이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논리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30명의 러시아 화자와 40명의 한국어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내러티브 엘리시테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고생을 해가지고 코딩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건데 사실은 IKW 그 페이퍼가요 논문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MIT 논문은 다 어려워요. 저는 논문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쓰여져 있어서 여러 번 읽어봐야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표는 IKW에 나오는 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상의 표를 구축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IKW가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한국인 화자가 됐건 영어 화자가 됐건 이제 더나 어를 쓰겠죠. 그래서 한국인 화자, 러시아 화자, 한국 사람 피험자, 러시아 피험자가 더나 어를 쓰는데 이제 그때 자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마이너스 데퍼닛 컨텍스트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데퍼닛 컨텍스트 다시 한번 자 요 줄입니다. 요 칼럼에 관심을 가져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데퍼닛 칼럼에서 플러스 스페시픽과 마이너스 스페시픽을 나누는 거예요. 플러스 스페시픽과 마이너스 스페시픽을 나누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데퍼닛 칼럼이기 때문에 다 어를 써야 돼요. 어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이면 여기도 20이고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 데퍼닛이니까 이게 어를 갖다가 플러스 스페시픽은 마이너스 스페시픽은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20이고 요 밑에를 많이 쓰고 위에는 숫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더가 숫자가 많이 나오면 자기네 가설이 옳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크로스 타빌레이션 빈도표를 갖다가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빈도표에 대해서 카이저곡 검사를 시행해서 서로 인터액션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플럭추에이션 하이파티시스가 맞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논리입니다. 아마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은 IKW가 어떤 논리인지는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아직 넉넉하네요. 시간이 아직 넉넉하네요. 시간이 아직 넉넉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제가 이 데이터 보기 전에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IKW가 이제 이오닝 고 웩슬러에서 일단 거기 섹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섹션이 인데퍼니트 컨텍스트에서 더를 쓰는 문제. 이게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한 섹션이거든요. 근데 그 indefinite context에서 더를 쓰는 그 문제, 그 지면에 테이블이 표가 8개가 나옵니다. 표가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 표가 뭐 이런 거예요. 8개 표가 러시아 화자하고 한국어 화자로 나눠서 와이드 스코프와 데어 해브를 비교한 표. 와이드 스코프와 데어 해브를 이제 러시아 화자랑 이거로 나눠서 비교한 표. 근데 이제 생각은 뭐냐면 와이드 스코프는 플러스 스페시픽으로 보는 거고 데어 해브는 마이너스 스페시픽으로 보는 거고 지금 아마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그냥 우리 기초 영문법 생각해 보면 보통 그러잖아요. 뭐 there is a boy in the room 하면 그때의 a boy는 마이너스 스페시픽한 거다. 대어 구문에 등장하는 어보이는 마이너스 스페시픽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기초 영문법에서 배우면서 그래서 대어 구문에서는 there is the boy 이렇게는 안 쓴다. 뭐 이런 거 배웠었을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제 there have는 마이너스 스페시픽 컨텍스트라고 그러고 와이드 스코프는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얼른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에서는 역시 러시아 스피커와 코리아 스피커로 나눠서 와이드 스코프와 네로 스코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교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러시아 스피커랑 코리안 스피커 나눠서 와이드 스코프랑 또 데어 해브 또 비교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이드 스코프랑 네로 스코프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드는데
포인트는 하여튼 플러스 스페시픽과 마이너스 스페시픽을 비교를 하는 건데 IKW가 와이드 스코프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의 예문들입니다. 뭐 I live in a small room in a big private house in Brooklyn. 뭐 이런 식의 예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플러스 스페시픽 와이드 스코프 구문이다. 여기서 와이드 스코프, 네로 스코프 얘기하는 건 아마 저기 포멀 시멘틱스에서 얘기하는 아퍼레이터의 그 포함 관계. 그러니까 일단 막 람다 익스프레셔를 막 써놓은 다음에 그리고 아퍼레이터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이런 게 전형적인 MIT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얘기일 텐데 어쨌거나 이런 게 이제 플러스 스페시픽 구문이고요. 마이너스 스페시픽 구문은 IKW는 세 개로 나누는데 말씀드렸듯이 대어 해부 구문하고 그러니까 대어 구문하고 have 구문하고 또 narrow scope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I would buy a computer for me, I needed a computer but couldn't afford it so far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때 이제 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뭐 조동사 모달 아퍼레이터 would가 있으니까 모달 아퍼레이터 would보다 narrow scope를 취한다. 아마 이게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교수님들은 나 대학원생 다닐 때 그거 싫어했었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그 와이드 스코프 플러스 스페시픽 구문하고 요 마이너스 스페시픽에 있는 이런 구문들하고 이제 짝을 지어서 계속 카이저 검사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저 검사를 돌렸더니 뭐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very significant 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카이저 검사에서. 이렇게 very significant 하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IKW는 결국 universal semantic feature가 정말로 존재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definiteness와 플러스 마이너스 specificity의 근간을 둔 관사 분류 시스템이 우리 러시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적에 사용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지 스타일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common sense hypothesis, 소위 앨런 트랜스퍼죠. common sense hypothesis는 한국어가 영어랑 다르니까, 러시아어가 영어랑 다르니까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은 관사를 잘 못 쓴다, 영어 관사를 잘 못 쓴다. 뭐 이런 게 이제 common sense hypothesis일 테고요. 자,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는 보셨듯이 지금 그 싱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표를 갖다가 막 8개로 나눠서 IKW가 계속 카이저 검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계속 카이저 검사를 돌리면 그러면 이제 소위 Family Wise Error Rate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타입1 에러 그 분석 자체가 틀릴 확률이 막 올라가는데 요 공식은 사실은 뭐 기초통계학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죠.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검증된 공식입니다. Family Wise Error Rate Problem에서 타입1 에러가 타입1 에러 알파가 올라가는 그 공식인데 이제 이 공식에다가 IKW가 8번 했으니까 그 8번 카이저 검사 돌린 걸 여기다 집어넣고서는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33.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이저 검사를 돌리면 5%는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5%는 틀릴 확률이 있는데 지금 그걸 싱글 데이터 세트에 8번을 돌리니까 34% 정도까지 틀릴 확률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로그 선형 후기 분석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 로그 선형 후기 분석을 돌리게 되는데 이쯤 되면은 일부 선생님들은 얼른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싱글 데이터 셋이란 말을 하지? 아까 8개의 테이블이었는데 왜 싱글 데이터 셋이란 말을 하지? 그러는데 제가 그거 먼저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그거 먼저 빨리 가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빅 테이블입니다. 이게 빅 테이블인데 이 빅 테이블은 지금 4개의 변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싱귤러 인데퍼니트냐, 플루럴 매스 인데퍼니트냐, 러시아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정관사냐, 부정관사냐, 아무것도 안 썼냐, 와이드 스코프냐, 네로우 스코프냐, 대열 해보냐. 이렇게 해서 C라는 컨스트럭션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아티클 타입이라는 변수, 스피커 타입이라는 변수, 노미널 타입이라는 변수, 4개의 변수로 이걸 이제 우리가 크로스 타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4개의 범주형 변수가 크로스 타빌레이트 해주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빈도표입니다. 근데 IKW는 이 복잡한 형태의 빈도표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8개를 쪼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데이터 세트에서 8개의 데이터 세트가 쪼개졌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그건 통계학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로그 선형 후기 분석은요. 로그 선형 후기 분석은 그 거대한 큰 복잡한 빈도표를 그냥 통으로 분석합니다. 그냥 통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
타입 1 에러를 5%로 그냥 유지를 시킵니다. 타입 1 에러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입 1 에러를 5%를 유지시킨 상태로 그냥 통으로 분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우월한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컨틴전시 테이블, 이게 이제 빈도표입니다. 이 빈도표를 정의하는 변수가 딱 두 개면 그럼 카이저곡 검사를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저곡 검사를 돌리게 되면은 아주 잘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정의 변수가 3개가 넘어가면 조금 전에 4개였잖아요. 이렇게 정의 변수가 3개, 4개 이렇게 넘어가면 카이저곡 검사를 못 돌립니다. 그걸 카이저곡 검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표를 쪼개야 되는데 표를 쪼개는 순간 패밀리 와이즈 에러 레이트 프로블럼에 의해서 알파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은 되지만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죠. 로그선 형식의 분석은요, 이 3개 이상의 변수로 정의된 빈도표를 분석해주는 아주 가장 최적의 통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티픈 핀버그하고 알레산드로 리날도 아주 세계적인 통계학자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통계학과 교수님들인데 아주 특히 이 핀버그는 이분은 이제 좀 젊은 사람이고 이분은 지금 원로 교수님인데 스티픈 핀버그 교수 같은 분은 정말 통계학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장인데 이분들 두 분이서 같이 2012년에 최근에 Annals of Statistics 저널에다가 낸 페이퍼를 보면 참 인상적인 한마디가 나오는데 로그선 형식의 분석을 이분들이 The most popular and important statistical models for the analysis of categorical data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로그선 형식의 분석을 가장 중요한, 가장 인기 있는 분석 도구다. 실제로 사회과학 쪽에서는 많이 씁니다.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는데 조금 언어학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그선 형식의 분석이 뭐 하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큰 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큰 표에 보면은 그 여러 개, 3개, 4개의 카테고리컬 베어리어블들이 이제 정의해주는 빈도값들이 막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빈도값 전체를 예측하게 해주는 방정식을 만들어줍니다. 그 빈도값 전체를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그 기법이 로그선 형식의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로그선 형식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사실은 제가 2010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로그선 형식의 분석을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2010년 제 그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강의 자료가 제 생각에는 쉽게 잘 썼어요. 그 강의 자료가. 그래서 그걸 조금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로그선 형식의 분석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많이 권장하는 건 알렌 아그라스티의 카테고리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개론, 요 책이 가장 좋다 그러고 군매는 그냥 폼으로 넣어놨습니다. 왜 폼으로 넣어놨냐면은 이 사람이 로그선 형식의 분석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그선 형식의 분석을 만든 사람의 논문을 폼으로 넣어놨는데 보통 우리 원조가 된 논문은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알렌 아그라스티 이런 책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빅테이블로 갑니다. 자, 이 빅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KW의 논문, IKW의 논문에 나오는 8개의 세퍼릿 테이블을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본 겁니다. 다행히 IKW가 굉장히 서로하게 카이저곡 검사를 부분 테이블에 대해서 돌렸기 때문에 그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KW 논문을 참고로 해서 빅테이블을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8개 테이블은 여기에서 쪼개서 나오는 거죠. 이 테이블은요. 자, 4개의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데 노미널 변수하고 스피커가 러시안이냐 코리안이냐 스피커 변수, 아티클 타입 변수, 컨텍스트 변수. 근데 사실은 IKW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멘트입니다. IKW가 했던 방법이 요 컨텍스트 변수하고 아티클 변수하고 A하고 C입니다. 요 A하고 C가 인터액션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티클 타입과 컨텍스트 사이에 인터액션이 계속 있다. 왜? 컨텍스트에서 와이드 스코프는 플러스 스페시피시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마이너스 스페시픽이거든요. 그러니까 IKW는 플러스 스페시픽과 마이너스 스페시픽의 구문 차이가 있을 때 관사를 더를 쓰냐 어를 쓰냐 아무것도 안 쓰냐 여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스페시피시티 베이스드 아티클 미스유스를 잘못된 아티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플럭추에이션 하이파티시스가 맞다. 그러므로 유니버설 시메트릭 피처가 맞다. 이 이론입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KW는 A와 C의 인터액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IKW는 계속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그 선형 후기 분석에서는 거대한 데이터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거대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적절한 방정식을 유도를 합니다. 방정식을 유도를 하는데 그 방정식 유도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모델 빌딩이라고 해서 연구자가 그 방정식을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만들어 보고 나서 그 아무거나 만든 방정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델 빌딩 예시를 들었어요. 예시. 이게 절대 저기 뭐 로그 선형 후기 분석 처음 보시는 분들 전혀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방정식을 씁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아까 NSAC 아까 그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NSAC 변수를 쭉 써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람다 n 더하기 람다 s 더하기 람다 a 더하기 람다 c 더하기 람다 ac 더하기 람다 nsc라고 제가 만약에 방정식을 그냥 만들어 봐요. 제가 그냥 방정식을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빅테이블에 있는 빈도값들 여기에 있는 이 빈도값들이 n의 효과 또 s의 효과 a의 효과 c의 효과 A와 C의 상호작용 효과, N과 S와 C의 3중 상호작용 효과, 이거를 더한 총합이다. 그냥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의하는 변수가 4개쯤 되잖아요. 정의하는 변수가 4개쯤 되면은, 여기서 제가 조합 계산을 갖다가 안 해보고 왔는데, 정의하는 변수가 4개쯤 되면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은 막 한 500개 이상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방정식을 다 만들어서 그 방정식이 데이터를 설명하는지 못하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선형 후기 분석은 조금 노가다예요, 이게. 방정식을 갖다가 막 몇백 개를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어느 방정식이 가장 데이터를 설명을 잘하는지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요 방정식 제가 예시한 이 방정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테스트는 이렇게 합니다. 테스트는 실제 측정값 있죠. 실제 측정값은 원래 그 테이블에 있는 값. 원래 테이블에 있는 값이 있고 이 방정식이 예측하는 값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예측하는 값을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값과 예측하는 값이 유사해야 좋은 방정식이에요. 그렇겠죠? 유사해야 좋은 방정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설의 검정을 하는데 H0를 실제 측정값은 방정식 예측값이다라고 H0를 세워놓고 그리고 가설의 검정을 하면 우리는 H0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좋은 방정식이에요. H0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좋은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P가 0.05보다 큰 경우가 좋습니다. P가 0.05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H0를 기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설의 검정 제일 기본적인 로직이죠. 그래서 H0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방정식은 좋은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방정식에 대해서 소위 likelihood ratio 카이저곡 검사를 돌리게 되면은 시그가 포인트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이 예측하는 값이 실제 측정값과 엄청 다르다는 소리예요. 엄청 다르니까 이 방정식은 나쁜 방정식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선형 후기 분석을 돌리게 되는데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그 방정식 이 방정식 아니고 이거죠. 조금 전에 요 방정식.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요 옆에 있는 글씨는 원래 진짜 측정값이고 요 파란 글씨로 제가 넣어놓은 거는 이 방정식이 예측하는 예측값입니다. 이게 딱 봐도 엄청 다르죠? 이게 그렇죠? 딱 봐도 엄청 달라요. 막 17인데 21, 뭐 8인데 11, 37인데 23. 이게 아마 보시면 많이 다르다. 1인데 6.28, 2인데 15.09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실제 측정값과 예측값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틀렸다 하고 나오는 게 이 결과입니다. 틀렸다 하고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 after numerous operations of model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몇백 번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 돼요. 몇백 번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선 좋은 방정식을 찾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방정식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노가다를 해가지고 찾아낸 방정식이 이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시그 값이 0.250 이렇게 되면은 이 방정식이 예측하는 값과 실제 값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에다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 검정색 글씨는 원래 관측값이고 파란색 글씨는 제가 예측한 값들인데 숫자들이 대충 비슷하게 분포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선형 후기 분석은 커다란 표가 나왔을 적에 그 커다란 빈도표에 있는 수많은 빈도값들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냈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방정식에서 여기 SAC의 3중 상호작용, 이게 문제입니다. SAC의 3중 상호작용이 문제인 게 이게 SAC의 3중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잖아요. 이게 유의미하면 반드시 그 안에 내부 구성 요소인 A와 C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합니다. 그게 로고스 형태 분석의 기본 수학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SAC가 유의미하니까 따라서 AC도 유의미한 건데, 말씀드렸듯이 IKW는 아티클 타입과 컨텍스트 타입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에 근거해서 플럭추에이션 하이포테시스가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알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런 표를 만들어 이렇게 이제 예측값하고 실제 관측값을 갖다 놓고 그리고 방정식을 돌려보니까 오히려 AC가 맞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IKW의 플럭추에이션 하이포테시스가 맞다는 그 주장이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로고스 형태 분석을 일단 방정식까지만 돌려보니까 여전히 IKW는 맞아요. 여전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고스 형태 분석에서는 퍼라미터 추정이라고 해서 왜 AC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지, 왜 SAC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게 해주거든요. 이제 이게 퍼라미터 추정이라는 건데, 이 퍼라미터 추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퍼라미터 추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유의미하다고 나온 요 시그 값이 0.05보다 작게 나온 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대어 해부 구문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대어 해부 구문에서 덜을 쓰는 경향이, 요게 마이너스죠? 없다예요. 요게 마이너스면. 덜을 쓰는 경향이 없다. 그 다음, 러시아 사람들은 대어 해부 구문에서 어를 쓰는 경향이 없다예요. 없다. 그 다음, 러시아 사람들은 와이드 구문이나 네로우 구문이나 대어 해부 구문에서 널, 아예 관사를 안 쓰는 경향이 많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C의 인터랙션이 나온 이유는 관사를 안 쓰기 때문에 AC의 인터랙션이 나온 겁니다. 즉 IKW는 그 AC의 인터랙션을 근거로 해서 플럭추에이션 하이포테시스가 맞다 그랬는데, 플럭추에이션 하이포테시스의 본질은 플러스 스피시픽 마이너스 인데퍼니트 자리에서 대신 덜을 쓴다는 거거든요. 대신 덜을 쓴다는 건데, 실제 로그소형 회의 분석에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해보면 대신 덜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사를 안 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사를 안 쓴다니까, 그럼 관사를 왜 안 쓸까? 원래 한국어랑 영어에는 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영어를 말할 적에는 자리에 덜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사를 안 쓴다. 이게 로고스형 회의 분석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요건 이제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와이드 스코프 구문에서 덜을 쓰는 경향이 없다. 또 여기 밑으로 가면 뭐 대어 해부 구문에서 어를 쓰는 경향이 마이너스니까 없다. 네로우 구문에서 아무것도 안 쓰는 경향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해보면, 그러면 그 IKW의 오리지널 클레임이 서포트가 되질 않습니다. 자,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다 넘어가고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플럭추에이션 하이포테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IKW는 조금 그 유니버설 세만틱 피처 이론을 갖다 주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로고스형 회의 분석을 돌려보니까 러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널 DP를 쓴다 이거죠. 모든 컨텍스트에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한국어랑 영어는 한국어랑 러시아어는 관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언어학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통계 기법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제 통계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들을 하세요. 많이 공감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우리도 통계학 써야 되잖아. 근데 뭐 기초 통계 정도만 하면 되지, 통계 어려운데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언어 데이터가요, 0, 1의 바이너리 데이터거나 리커트 스케일 데이터거나 하여튼 언어 데이터가 범주형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언어 데이터일수록에 보면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이 범주형 데이터예요. 이 범주형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언어학자들은 그러면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통계학과 가서 거의 대학원생들이나 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하는 얘기가 통계 분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범주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어학자들이 사실은 고급 통계를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범주 자료일수록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언어학자들이 조금 이 카테고리컬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MIT의 그 유명한 웩슬러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쓴 논문인데 그걸 의심해야 되나.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들도 통계 분석 잘못했다고 사이언스 편집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제는 우리 21세기 언어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도 사이언스 저자들이 하고 있는 honest mistake을 줄여나가는, 고쳐나가고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에 좀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료기반 언어 연구와 그 연구자 역할을 강조하는 오늘 컨퍼런스 팀에 맞지 않을까 해서 조금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서요. 노력했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12분 정도 있어요. 자유롭게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시면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로그 선형 회귀 분석에 따르면 네. 러시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아예 감탄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IKW 거기 논문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로는 덜을 쓴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초점이 다른 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2개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통계를 네. 이제 가져와서 이제 honest mistake가 될 수도 있다 했는데 네네. 그 통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계 방법이 네네.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로그 선형 분석이 사회학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네.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다 하신 거가 맞다고 한다면 네. 그 통계 방법이 A, B가 있을 때 그것이 여러 분야에 사용되면서 네네.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네. 어떤 분석이 통계로 검증되는 것도 있지만 예. 통계 방법도 검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 사실 옛날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죠. 어니스트 미스테이크를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랬을 때 그럼 언어학에서 만약에 그 두 가설이 있을 때 이 A라는 C라는 가설이 훨씬 맞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그 통계 방법을 서포트해주는 네. 또는 어느 게 옳은지 지지해주는 그런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두 개 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만 좀 그냥 여기 옆에 조그만 칸이지만 제가 그냥 조그맣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조그만 그림을. 이게 뭐냐면은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먼저 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보통 이제 통계 분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 적에 통계 분석으로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통계 분석으로 거짓말한다 그럴 적에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반적인 흐름이 거의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증가세가 없는 그래프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증가세가 없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요만큼만 떼어내가지고 요만큼만 확대하면 막 이렇게 푹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큰 상승이 아닌데 요만큼만 확대하면 엄청 많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짓말을 해서 청중을 우롱할 수 있는 게 통계 분석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돼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드리면은 자, 첫 번째 질문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 표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IKW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널이 아니라 요 정관사 더 이거를 쓴 게 아니냐. 근데 왜 전 교수 당신은 여기서 널을 갖다가 집어넣느냐. 사실은요, IKW 그 페이퍼가 섹션이 많이 있습니다. 섹션이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8개 테이블은 더와 어의 쓰임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앞선 섹션에서는 또 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앞에 섹션에서는 요 널하고 더하고를 또 합쳐요. 더하고를 합치고 더 vs 널 이렇게 해서 또 만든 표들이 또 앞에 많이 있어요. 여기다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IKW는 관심이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 논문에서 가져왔죠. IKW는 관심이 단순히 indefinite article에서, indefinite context에서 더를 쓰는 것, 이것이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널도 집어넣고 다 해봤더니 그게 두드러졌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드러졌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싱글 데이터 세트에다가 통계 방법을 계속 적용을 하면은 오류 확률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 잘라내가지고 유의미하다 그러고, 또 요만큼 잘라내서 차이 많다 그러고, 요만큼 잘라내서 차이 많다 그러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IKW가 한 건 이 거대한 싱글 데이터 세트에서 자기네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유의미하다 그러고, 딱 잘라내서 유의미하다 그러고, 하지만 이거를 큰 추세를 보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크게 덜을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추세였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질문, IKW 데이터 세트를 모아서 분석한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on the right track, 제대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게 통계 기법마다 통계학자들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냐. 맞습니다. 통계학자들 논란의 여지 많은데 그 논란의 여지 많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오디널 데이터들, 오디널 베어리어블에 대해서 리커트 스케일 같은 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 건가? 논란의 여지 많습니다. 논란의 여지 많아서 어떤 학자들은 리스트 스퀘어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쓰면 좋다 그럽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오디널 리그레션 혹은 큐뮬러티브 로짓 리그레션을 쓰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은 로그 선형 회귀 분석이라도 로그 선형 회귀 분석 안에서 구체적인 수학 메소드를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메소드를 이거를 피셔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쓰는 게 옳은지, 아니면 뭐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게 옳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금 더 확립된 이론들, 검증된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오늘 제 발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카이제곱 검사는 사실은 로그 선형 회귀 분석의 하위 분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카이제곱 검사 자체가 로그 선형 회귀 분석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방정식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제곱 검사보다는 당연히 상위의 검사를 해주는 게 맞죠. 그게 같은 검사 세트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 교수님. 예.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 이게 예. 한국하고 러시아를 같은 걸로 보고 네네. 영어하고 비교하는 발표인데, 네네. 제가 논문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보면 네. 한국어 화자하고 러시안 화자의 그 데이터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어떤 뭐 결론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실 노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오늘 발표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 시간 관계상, 분량 관계상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사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제 작업 중인 논문의 사실 일부거든요. 근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왜 한국어 화자랑 러시아어 화자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논문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나름대로 조금 사명감 내지는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조금 재미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게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언어학회 교수님들하고 다마인지언어학회 교수님들 많은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로그 선형 회귀 분석 저 불러주시면 가서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그 선형 회귀 분석 돈 안 받고 제가 날짜까지 정해놨습니다. 5월 12일 제가 수업 없는 날이에요. 제 수업 없는 날인데 5월 12일, 19일, 26일, 6월 2일, 6월 9일 5번 저 불러주시면 제가 로그 선형 회귀 분석 가서 6시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안 받고. 제가 왜 6시간이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그동안 강사료 받으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로그 선형 회귀 분석 강의한 일이 몇 번 있어요. 강사료 받으면서. 근데 강사료 받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와서 뭐 1시간만 해달라, 1시간 반만 해달라, 물론 강사료 준 만큼 해달라는 거지만, 근데 로그 선형 회귀 분석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1시간, 1시간 반에 가르쳐 드리질 못합니다. 이거 가르쳐 드리려면 한 6시간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제가 일주일 내내 가르쳤던 그 강의 내용 전체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우리 사회언어학
언어학회 선생님들, 다마인지 언어학회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언어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로고 선형 회의 분석 같은 고급 기법을 실제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제가 좀 봉사하겠다고, 제가 재능 기부하겠다고 나서는 건데, 불러만 주시면은 5차례 무료 특강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저기 청중을 20명은 좀 모아주세요. 청중을 20명은 모아주시고, 최소 돈 안 받겠지만 청중 20명은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 20명이 6시간 내내 앉아서 들을 만큼 진지한 분들이어야 됩니다. 1시간 듣고 나가는 분들 말고 6시간 동안 내내 진지하게 배우려는 분들 20명 모아주시면 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어디든지 교통비도 제가 제 돈 쓰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뭐 직접 밥 먹으면서 말씀하셔도 좋고, 저한테 이메일로 전화 주셔도, 이메일로 해주셔도 좋고, 요거는 제가 조금 봉사를 할 테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더 질문 받을까요? 끝낼까요? 권 선생님.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네. 네, 시간 뭐 한 1, 2분 정도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선생님. 네, 교육법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 만약에 그때 특강을 하실 때 저희가 준비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노트북 지참,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로고 사용 분석 강의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저기 이론 가르쳐 드리고, 6시간이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론 가르쳐 드리고, 이론이 어려워요. 로고 사용 분석은 이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이론을 모르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터를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습은 제가 SPSS하고 R하고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SPSS를 어떻게 쓰면은 로고 사용 분석 결과가 나오고, 요즘 R을 많이 쓰니까 R을 어떻게 쓰면은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 대신에 하여튼 6시간 내내 앉아 계실 청중을 20명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특별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자 전종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